저는 얼마든지 주겠소. 제발 그 기술만은 넘겨주시오. 저가 공세로 기세등등하던 중국과 태국이 EU 탄소 국경세 폭탄에 국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두 나라, 독일과 일본조차 해결 못한 이 0.1%의 오차 앞에 저 어원 세계가 싹 다 포기하고 무릎을 꿇어버렸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숨에 탄소 배출을 30%나 줄이는 소름 돋는 기술로 세계를 경악시켰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 공장엔 뭔가 더 특별한 장비조차 없었고, 비결을 묻는 전문가들에게 한국 기술자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간 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이 정밀도를 다루는 극한의 비밀 훈련을 해왔습니다. 불편함을 견디며 인간의 성능을 극대화한 신체적 진화, 수조 원의 현금 뭉치와 백지수표를 들고 와도 저 얼때 사갈 수 없는 이 한국 기술의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값싸게 만들면 이긴다는 게 수십 년간 변하지 않는 규칙이었습니다. 중국이 그 규칙으로 세계를 집어삼켰고, 인도가 뒤따랐으며 태국도 그 줄에 서게 됐죠.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많이 만들어내면 이기는 게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EU가 새로운 규칙을 들고 나왔거든요. 탄소 비용이라는 네 글자가 중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만든 제품에는 추가 비용을 내라는 게 핵심이었죠. 단순해 보이는 규칙이었지만 그 단순한 규칙 하나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을 뿌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하루아침에 비싼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주문이 줄어들고, 주문이 줄면 공장이 멈추게 되고, 공장이 멈추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완벽한 도미노였죠. 저는 방콕에 있는 정부 회의실에서 그 숫자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수파차이 타나폰이고 태국 정부에서 산업위기 대응 기술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도록 숫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죠. 총리실과 국가안보회의, 산업부가 공동으로 저를 부릅니다. 수출이 흔들릴 때, 제조업이 위험해질 때, 에너지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저는 숫자를 분석하고 남은 시간을 계산해서 보고하죠. 그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스크린에 중국의 수출 그래프가 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가파르게 아래를 향하고 있었죠. 산업부 차관이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파차이 박사,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철강 수출이 불과 석 달 만에 15%나 하락했습니다. 탄소 비용이 붙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순식간에 무너진 결과죠. 차관이 턱을 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 아닙니까? 중국이 빠진 자리에 태국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태국도 중국과 똑같은 압력 아래 놓여 있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죠. 태국의 탄소 배출량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는데 중국의 곡선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쪽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EU의 탄소국 경조정제도 CBA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가 확대될 겁니다. 태국 수출품 중 상당수가 바로 이 범주에 해당하죠. 차관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죠. 그러면 결국 우리도 중국 꼴이 된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뉴델리 상공을 찍은 위성 사진이었는데 하늘 전체가 시커멓게 뒤덮여 있었죠. 스모그가 도시를 완전히 집어삼킨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는 우리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기오염 때문에 국제항공편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관광객이 급감하고 국제회의들이 하나둘씩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 반대편에 앉아있던 관광부 국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건 인도 이야기 아닙니까? 태국은 인도만큼 심하지 않잖아요. 저는 바로 그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한번 보시죠. 저는 태국 주요 도시들의 대기오염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방콕, 치앙마이, 푸켓의 미세먼지 농도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죠. 특히 건기에는 인도 수준에 근접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작년 건기에 치앙마이 공기질이 세계 최악을 기록한 날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됐죠. 그날 하루 동안 치앙마이행 항공편 예약 취소가 30%나 증가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관광부 국장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태국 경제에서 관광업이 국내 총생산의 거의 20%를 차지하니까요. 관광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관광만 문제가 아닙니다. 농산물 수출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농업부 관계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농산물에도 탄소 비용이 붙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직접 붙지는 않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매년 건기마다 북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연무가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황이 불안정해지고 수확 시기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게다가 국제 검역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수출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조업은 더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에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탄소 비용이 본격화되면 태국 공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전해야 하는지, 산업부 차관이 테이블 위에 양손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입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업 이름을 함부로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아직 공식적인 움직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부 검토 단계에서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3년에서 5년 안에 실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3년에서 5년이라 차관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인도, 태국 세 나라의 그래프가 나란히 떠 있었죠. 중국이 먼저 꺾이기 시작했고 인도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으며 태국은 아직 꺾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총리실에서 파견 나온 비서관이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파차이 박사님, 그렇다면 방법이 있긴 한 겁니까?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확실한 답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설비를 전면 교체하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러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없죠. 기존 설비를 유지하면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비서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중국, 유럽, 미국, 일본 기술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조건에 맞는 게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건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죠. 중국의 환경기술 현황, 유럽의 탄소 저감 설비, 미국의 에너지 효율 시스템, 일본의 정밀 제어 기술까지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밤새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막막해지기만 했습니다. 중국 기술은 성능은 괜찮았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태국이 중국 기술에 의존하면 미국과 EU의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유럽 기술은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었지만 도입부터 가동까지 최소 3년이 걸렸습니다. 미국 기술은 효과는 검증됐지만 비용이 우리 예산을 훌쩍 넘어섰죠. 일본 기술은 품질은 믿을 만했지만 현장 적용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컴퓨터 앞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선택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검토하는 대안마다 어떤 이유에서든 탈락하고 있었죠. 시간이 없는데 빠른 기술이 없었고 예산이 부족한데 저렴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중국처럼 버티면 우리도 밀린다. 낮에 회의실에서 제가 직접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저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항상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저의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웠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도무지 그려지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검색어 하나를 입력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아시아 열관리 기술 선도국.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맨 위에 한 나라 이름이 올라와 있었죠. 한국. 저는 그 순간 마우스를 움직이던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이라.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건 알았지만 열관리 기술이요. 환경기술 분야에서요. 그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밀 제어 기술, 열 분산 시스템, 냉각 효율화 방식,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접근법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특히 기존 설비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 이게 진짜 답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깊이 검토해볼 가치는 분명히 있어 보였죠. 저는 그날 밤 수첩에 메모 한 줄을 남겼습니다. 한국기술 정밀 검토 필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죠. 방콕의 새벽 하늘은 여전히 뿌옇게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캄캄한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 한 점을 본 느낌이었죠. 한국이 정말 답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날지 그건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하라는 차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면 168시간이죠. 그 시간 안에 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지만 불가능하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산업분석관 3명, 기술평가 전문가 2명, 그리고 외교 라인과 연결된 정책조정관 1명까지 총 6명이 제 사무실로 모였죠. 새벽에 잠깐 눈을 붙이고 온 터라 모두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상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모든 옵션을 동시에 검토해야 해요. 각자 맡은 분야를 이틀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산업분석관 중 1명인 위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검토하면 됩니까? 저는 화이트보드에 5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EU와의 직접 협상 가능성. 탄소 기준을 완화하거나 유예 기간을 얻을 수 있는지. 둘째, 설비 전면 교체 시나리오.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셋째,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 그게 경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넷째, 주요국 기술 도입 가능성. 중국, 유럽, 미국, 일본 기술을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다섯째, 제가 어젯밤에 발견한 한국 기술. 이건 제가 직접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맡은 부분을 메모했습니다. 정책조정관 뿌라윗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EU 협상은 외교부 라인을 통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가 오늘 바로 접촉해 보겠습니다만 솔직히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확인해야죠.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시간이 아까웠으니까요. 팀원들이 사무실을 나가고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기술에 관한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거든요. 이틀 후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EU 협상 가능성에 대한 뿌라윗의 보고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무게가 있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EU 측 실무진과 비공식 접촉을 했습니다. 그쪽 입장은 명확했어요. CBAM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라고요. 한 나라의 예외를 두면 제도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유예 기간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2023년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고 2026년 본격 시행은 확정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뿌라윗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쪽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규칙을 바꿔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규칙에 맞춰서 바꾸라고요? 태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면 자연히 비용도 줄어든다고. 결국 공은 우리한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가능성이 사라진 건 무거웠죠. 다음 날 설비 전면 교체 시나리오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기술평가 전문가 쏨차이가 정리한 자료였죠. 태국 전체 제조업 설비를 저탄소 시스템으로 교체할 경우 예상 비용은 최소 8천억 바트입니다. 현재 환율로 약 230억 달러 규모죠.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간은요? 전면 교체에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시작한다는 가정해서요. 예산 확보, 입찰, 계약, 설치, 시운전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면 현실적으로는 10년도 빠듯합니다. 우리에게 3년에서 5년밖에 없는데 10년이라 이 옵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쏨차이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예산과 시간이 있다 해도 교체 기간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되면 경제적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도 사라졌죠. 그 다음 보고는 더 암울했습니다. 생산량 축소 시나리오였거든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제조업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고 관련 일자리 약 200만 개가 위험해집니다. 200만 개요. 네. 거기다 제조업이 위축되면 관광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공항, 호텔, 운송, 식당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죠. 국내 총생산이 최소 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건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니라 경제 위기 수준이군요. 그렇습니다. 탄소 비용을 피하려다가 나라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검토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주요국 기술평가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다시 모아 함께 검토했죠. 먼저 중국 기술입니다. 위차이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친환경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태국이 중국 기술에 전면 의존하게 되면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EU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면 외교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뿌라윗이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기술 종속 문제도 있습니다. 핵심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중국이 조건을 바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기술은 당장은 매력적으로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덫이 될 수 있었죠. 다음은 유럽 기술입니다. 쏨차이가 발표를 이어받았습니다. 유럽,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의 환경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죠. EU 기준에도 완벽하게 부합하고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속도입니다. 유럽 기업들은 철저한 사전 조사, 맞춤 설계, 품질 검증을 거칩니다.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죠. 계약부터 실제 가동까지 평균 3년에서 4년입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없다는 건 이미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으로 대규모 도입은 어렵습니다. 유럽 기술도 탈락이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 기술은 효과 면에서는 검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비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같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유럽보다 20에서 30% 더 비쌉니다. 왜 그렇게 비쌉니까? 인건비, 기술료, 그리고 사후 관리 비용까지 전부 포함되거든요. 미국 기업들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 패키지를 팝니다. 좋게 말하면 종합 서비스고 나쁘게 말하면 비싼 겁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기술은 품질과 안정성 면에서는 믿을 만합니다. 오랜 기간 검증된 기술이 많고
아시아 환경에 대한 이해도도 높죠. 하지만 현장 적용 속도가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일본 기업들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현지 환경 조사, 시범 운영, 단계별 확대. 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거칩니다. 안전하긴 하지만 우리처럼 급한 상황에서는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태국 전체에 적용하려면 5년은 잡아야 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하나씩 탈락하고 있었거든요. EU 협상은 불가능했고, 설비 교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생산 축소는 경제를 망가뜨리는 길이었죠. 중국 기술은 정치적 위험이 있었고, 유럽은 느렸고, 미국은 비쌌고, 일본도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위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자료를 화면에 띄웠죠. 한국입니다. 팀원들의 눈이 일제히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열관리 기술에 관한 자료가 나타났죠. 제가 며칠간 깊이 분석해봤습니다. 한국 기술은 우리가 찾던 조건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쏨차이가 물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째, 속도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빠른 현장 적용에 익숙합니다. 계약부터 가동까지 1년에서 2년 안에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비용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20에서 40%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뒤지지 않습니다. 셋째, 기술의 특성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열관리 기술은 기존 설비를 유지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전면 교체가 아니라 핵심 부분만 개선해서 배출을 줄이는 거죠. 우리 상황에 딱 맞는 접근법입니다. 뿌라윗이 질문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중국처럼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EU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서 외교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선택으로 보일 수 있죠. 팀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죠. 위차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강국인 건 알았지만 열관리나 환경기술 분야에서도 그렇게 앞서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봤죠. 저는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십시오.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온도 관리입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새기려면 열을 극도로 정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한국이 반도체 세계 1위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열관리 능력입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반도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엔진 냉각, 발전소 효율화, 산업용 열 회수 시스템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죠. 한국은 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쏨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 측과 공식 접촉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술 설명회를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실무진을 파견해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뿌라윗이 먼저 입을 열었죠. 제가 외교 라인을 통해 접촉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산업부나 관련 기관과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은 여전히 뿌였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빛 하나가 켜진 것 같았죠. 모든 선택지가 탈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건 친환경이니 지속 가능성이니 하는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생존의 문제였죠. 탄소 비용이라는 새로운 규칙 아래서 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숨을 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호의로 선택된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현실이 모든 대안을 지워버린 뒤에 유일하게 남은 이름이었죠. 어쩌면 그게 더 믿을 만한 이유일 수도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도달한 결론이니까요. 저는 수첩을 펼쳐 오늘 날짜 옆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공식 접촉 시작,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아직 풀지 못한 질문이 적혀 있었죠. 한국은 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다른 나라들도 반도체를 만드는데 왜 유독 한국만 이 정도의 정밀함에 도달한 걸까요? 그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진을 직접 만나면요. 한국 측과의 첫 공식 접촉이 성사되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양측 일정을 조율하고 회의 의제를 협의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죠. 열흘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조바심의 연속이었습니다. 드디어 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방콕 시내에 있는 한국 대사관 인근 회의 시설이었죠. 저는 팀원 3명과 함께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준비한 질문 목록을 계속 검토했죠. 쏨차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게 뭡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이 정말로 우리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 둘째, 적용한다면 얼마나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지. 셋째, 비용이 우리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이 3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쏨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결과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감상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한국 측 기술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5명이었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파견 나온 팀장님 1분, 에너지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2분,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온 기술 전문가 2분이었습니다.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의 노트북과 자료 파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아까웠으니까요. 한국 측 대표인 산업부 팀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파차이 박사님, 먼저 태국 측의 상황과 필요 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은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죠. EU의 CBAM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태국 수출품 상당수가 탄소 비용 부과 대상에 포함되죠. 지금 추세대로라면 3년에서 5년 안에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겁니다. 중국이 이미 그 길을 먼저 걷고 있고 태국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측 팀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습니다. 설비를 전면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러려면 7년에서 10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없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 설비를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팀장님이 옆에 앉은 연구원에게 눈짓을 하셨고 그 연구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열관리 시스템을 연구하는 분이라고 하셨죠.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핵심은 열 회수와 재활용입니다. 기존 제조 공정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포집해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연료 소비가 줄어들고 자연히 탄소 배출도 감소합니다. 화면에 도표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봤죠.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감소합니까? 연구원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내 적용 사례를 보시면 철강 공장에서 평균 18%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22% 감소죠. 시멘트 공장에서는 절감률이 더 높아서 25%까지 기록한 사례도 있습니다. 20% 이상이라 상당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죠. 적용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계약부터 실제 가동까지요. 기존 설비의 규모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8개월에서 14개월 사이입니다. 전면 교체가 아니라 핵심 모듈만 추가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완전히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8개월에서 14개월, 1년 안팎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옵션들이 3년에서 10년씩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였죠. 위차이가 옆에서 질문했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태국 공장 하나에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연구원이 잠시 계산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중형 규모 철강 공장을 기준으로 초기 설치 비용은 대략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 사이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기술의 절반 수준이죠. 그리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3년에서 4년 안에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 비용, 효과.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 들어오고 있었죠.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좋았지만 뭔가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질문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수치도 인상적이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다른 겁니다. 한국 측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었는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질문을 더 구체화했죠. 미국도 기술이 있고 유럽도 기술이 있고 일본도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만 이 속도와 이 정밀도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겁니까? 다른 나라들은 속도가 빠르면 정밀도가 떨어지고 정밀하면 속도가 느립니다. 한국은 어떻게 둘 다 잡을 수 있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기술진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죠. 뭔가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도 해외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장비나 자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같은 장비를 써도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매뉴얼을 따라도 품질이 다르죠. 저희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술을 파는 사람들이 자기 기술의 원천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장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라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민간기업 기술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부터 말없이 듣고만 계시던 분이었죠.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분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젓가락을 아십니까? 저는 순간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이라고요. 지금 탄소 배출과 국가 경쟁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젓가락이라니요? 젓가락이요. 물론 압니다. 태국에서도 사용하니까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태국에서 쓰시는 젓가락은 어떤 재질입니까? 나무나 대나무가 대부분이죠.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쇠로 된 젓가락을 씁니다. 저는 여전히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이 진지했기 때문에 계속 들었죠. 쇠젓가락이요? 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젓가락입니다. 나무 젓가락보다 무겁고 미끄럽고 납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용하기 어려운 도구죠. 그럼 불편한 걸 왜 씁니까?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쓰는 걸까? 나무 젓가락이 훨씬 편한데.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수백 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바꾸지 않았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려는 느낌이었죠. 그분이 계속하셨습니다. 쇠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으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압력을 정확하게 조절해야 하고 각도를 맞춰야 하고 속도도 제어해야 하죠. 너무 세게 쥐면 음식이 튀어나가고 너무 약하게 쥐면 미끄러져서 떨어집니다. 한국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 매일 연습합니다. 하루에 3번, 1년에 1000번 이상을 반복하죠. 저는 그제야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어렴풋이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기술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분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열관리 기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정밀한 제어입니다. 열을 정확한 온도로 유지하고 정확한 양만큼 회수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재활용해야 합니다. 오차가 1%만 나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분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이런 정밀 제어는 기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센서의 미세한 이상을 감지하고 수치의 작은 변화를 읽어내고 적절한 순간에 조정을 가하는 것. 이게 전부 사람 손에서 나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그 손을 어릴 때부터 쇠젓가락으로 훈련해온 겁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죠. 팀장님이 덧붙이셨습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젓가락 하나로 국가 경쟁력을 설명하다니 좀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도 다른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장비, 같은 교육, 같은 투자를 해도 한국 기술자들의 정밀도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문화적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완전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박사님께서 직접 한국에 오셔서 현장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국에요? 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습니다. 반도체 공장, 조선소, 자동차 생산 라인, 이런 곳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정이 빠듯했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문이 가능하다면 일정을 조율하죠. 팀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희가 모든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회의장을 나서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는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속도, 비용, 효과,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젓가락이라. 차에 올라타고 나서도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쏨차이가 옆에서 물었죠.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술은 좋습니다. 숫자도 맞고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젓가락 이야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고 뭔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어요. 쏨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젓가락 이야기는 좀 의아했습니다. 기술 회의에서 갑자기 젓가락이라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요? 그 사람들이 자기 기술을 설명하면서 장비나 투자가 아니라 젓가락을 꺼냈다는 겁니다. 기술을 파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장비가 좋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뛰어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밥 먹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쏨차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자신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다른 설명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봐야 합니다. 차는 방콕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죠. 저 연기 속에 태국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젓가락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쇠젓가락 문화, 그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요.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속 젓가락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나무나 대나무 젓가락을 쓰는데 한국만 스테인리스 스틸을 고집했죠. 그리고 한국 젓가락은 다른 나라 젓가락보다 납작했습니다. 둥근 젓가락보다 납작한 젓가락이 훨씬 다루기 어렵거든요. 왜 굳이 더 어려운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왜 불편함을 감수했을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비밀은 공장이나 연구소가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어쩌면 그건 기술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 삶의 방식에 가까운 무엇일지도 모른다는 것. 저는 수첩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 확정할 것,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것,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죠. 젓가락의 비밀은 무엇인가?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한국 측에서 마중을 나와 있었죠. 방콕 회의에서 만났던 팀장님과 연구원 한 분이 직접 오셨더군요. 잘 오셨습니다, 박사님. 이틀 동안 빡빡한 일정이 될 겁니다. 오늘은 반도체 공장, 내일은 조선소와 자동차 생산 라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직접 보러 온 거니까요. 차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빠르게 달리는 차들,
곳곳에 보이는 공장 단지들. 태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뭐랄까, 모든 게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쳐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특수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했죠. 먼지 하나가 제품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클린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공간 안에서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계 작동음만 낮게 울릴 뿐 사람들은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조용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죠. 안내를 맡은 공장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동 관리입니다.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새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은 진동 하나가 전체 품질에 영향을 미치죠. 기술자들이 저렇게 조용히 움직이는 건 훈련의 결과입니다. 저는 기술자들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 기계를 다루는 모습이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정밀했거든요. 한 기술자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조정하고 있었는데 그 손가락의 움직임이 거의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 작업자는 몇 년 차입니까? 공장 관계자가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년 차입니다. 3년 만에 저 정도 정밀도를 갖출 수 있습니까? 관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숙련 속도가 빠른 편이긴 합니다. 다른 나라 공장에서는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이유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한국 기술자들이 손으로 하는 작업에 유독 빨리 적응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제 회의에서 들었던 젓가락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현장을 보니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죠. 공장 견학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국 측에서 전통 음식점을 예약해 두었더군요. 자리에 앉자 반찬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이 놓였죠.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납작한 젓가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느낌이 태국에서 쓰던 나무 젓가락과는 완전히 달랐죠. 무겁고 차갑고 미끄러웠습니다. 반찬 하나를 집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힘을 조금만 잘못 줘도 음식이 미끄러져 떨어졌거든요. 팀장님이 제 모습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어려우시죠? 처음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십니다.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나무 젓가락이 훨씬 쓰기 편한데 왜 굳이 이걸 쓰시는 겁니까? 팀장님이 자신의 젓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젓가락을 쓰냐고요?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불편하니까 쓴다고. 불편하니까요? 네, 편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해가 됐죠. 저는 다시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보았습니다. 의식적으로 힘을 조절하니 아까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죠. 옆에 앉은 연구원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쇠젓가락을 제대로 쓰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제어해야 합니다. 압력, 각도, 속도. 너무 세게 쥐면 음식이 으깨지거나 튀어나가고 너무 약하게 쥐면 미끄러지죠.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안 잡히고요. 이 세 가지를 무의식적으로 동시에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반도체 공장에서 봤던 기술자의 손놀림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술자도 정확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압력, 각도, 속도를 동시에 제어하면서 나노미터 단위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 매일 연습하는 거군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루에 3끼, 1년이면 1000번 넘게 반복합니다. 10살이면 이미 3000번 이상을 연습한 셈이지요. 그리고 그게 평생 계속됩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젓가락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식사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훈련 도구였죠. 매일 3번씩 평생에 걸쳐 손의 정밀도를 단련하는 도구. 한국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훈련을 받아왔던 겁니다.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국에서 한때 반도체 인력을 뽑을 때 쇠젓가락으로 콩을 옮기는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미끄러운 콩을 쇠젓가락으로 집어서 다른 그릇으로 옮기는 거죠. 시간 내에 몇 개를 옮기느냐로 손 정밀도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시험 성적과 나중에 현장에서의 작업 정밀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젓가락으로 콩을 옮기는 게 반도체 기술자 선발 시험이라니 얼핏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아까 클린룸에서 직접 본 것을 생각하면 그게 전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팀장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한국 기술자들의 손이 다른 나라 기술자들보다 정밀한 이유, 그 출발점은 공장이 아니라 식탁이었던 겁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술의 비밀을 연구소나 투자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장비가 좋아서, 교육이 뛰어나서, 자본이 풍부해서 그런 이유들을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밥상, 매일 3번, 온 국민이 손끝의 정밀도를 훈련하는 시간. 그게 기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첨단 기술을 배우기 전에 이미 첨단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엔진 냉각 시스템을 제조하는 곳이었죠. 이곳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봤습니다. 기술자들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를 손으로 잡아내고 있었거든요. 공장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부품은 오차 허용 범위가 0.09mm입니다. 기계로 대부분의 작업을 하지만 최종 검수와 미세 조정은 사람 손으로 합니다. 기계보다 사람 손이 더 정밀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기술자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부품 표면을 스치듯 지나가며 미세한 이상을 감지하고 있었죠. 그 손이 점심때 쇠젓가락을 잡던 손과 같은 손이라는 게 갑자기 실감이 났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죠. 한국의 기술력은 교육 정책이나 정부 투자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건 문화였죠. 불편함을 제거하지 않고 유지해온 문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고수해온 문화. 그 문화가 수백 년에 걸쳐 사람의 손을 단련했고 그 손이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열을 다스리는 기술을 만든 겁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메모를 남겼습니다. 기술의 시작점은 공장이 아니라 밥상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죠. 불편함을 제거하지 않은 문화가 사람 자체를 고정밀 장치로 만들었다.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공장이고 연구소이고 가정집일 겁니다. 그리고 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쇠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겠죠. 자신도 모르게 매일 3번씩 손의 정밀도를 단련하면서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만 이 속도와 정밀도를 동시에 갖출 수 있는지,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그건 투자의 문제도, 교육의 문제도, 정책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조선소 방문이었죠. 울산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직접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가 컸습니다. 어제 반도체 공장에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조선소에서는 또 어떤 것을 보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서울에서 울산까지는 고속철도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산과 들판,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공장 단지들,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팀장님이 옆자리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문하실 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1,000만 톤이 넘죠. 세계 선박 시장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조선업에서도 어제 보았던 것과 같은 정밀함이 필요합니까? 배는 반도체보다 훨씬 큰데요. 팀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크기가 크다고 정밀함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클수록 더 정밀해야 하죠. 거대한 철판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야 하고 용접 하나가 조금만 틀어져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배 한 척에 들어가는 용접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거든요. 그 모든 용접이 정확해야 배가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용접이라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울산에 도착해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거대한 선박들이 도크에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고 있었죠. 안내를 맡은 조선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선박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입니다. 길이가 300m가 넘죠. 이 배 한 척을 만드는데 약 2년이 걸리고 수천 명의 기술자가 투입됩니다. 저는 그 거대한 선박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배를 어떻게 정밀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품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클 텐데요.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게 한국 조선업의 핵심 경쟁력이죠. 저희는 블록 공법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배 전체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각각 만든 다음 조립하는 거죠. 문제는 그 블록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차 허용 범위가 3mm입니다. 수십 톤짜리 철제 블록을 3mm 오차 안에서 맞춰야 하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전체 구조가 틀어집니다. 3mm. 머리카락 굵기의 서너 배 정도 되는 오차였습니다. 그 정도의 정밀도를 수십 톤짜리 철 구조물에서 유지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이 되지 않았죠. 저희를 용접 작업 현장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한 기술자가 철판 사이를 용접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제 반도체 공장에서 본 것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손의 움직임이 매우 안정적이었고 용접봉이 일정한 속도로 정확하게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용접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온도, 속도, 각도를 동시에 제어해야 하거든요. 조금만 빨라도 안 되고 조금만 느려도 안 됩니다. 각도가 틀어지면 용접 품질이 떨어지고 온도가 맞지 않으면 금속 조직이 약해지죠. 저는 그 기술자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죠. 그 손이 어제 쇠젓가락을 잡던 손과 같은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압력, 각도, 속도, 세 가지를 동시에 제어하는 것. 규모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저 기술자분은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12년 차입니다. 저희 조선소에서 최고 등급 용접사로 인정받고 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쭈어봐도 될까요? 이 정도 기술을 갖추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술자가 용접을 멈추고 마스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기본기를 익히는데 3년, 어느 정도 숙련되는데 5년, 지금 수준에 도달하는데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죠. 저는 그 대답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들었던 젓가락 이야기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혹시 어릴 때부터 손으로 하는 작업을 좋아하셨습니까? 기술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좋아했다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조립하고 고치고 저도 어릴 때 라디오 분해했다가 아버지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을 손이 야무지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손이 야무지죠. 어릴 때부터 젓가락질을 배우고 학교에서 만들기 수업을 하고 집에서 이것저것 고치면서 자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반도체든 조선이든 자동차든 결국 핵심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공장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일상에서 단련되어 온 것이었죠. 조선소 견학을 마치고 군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역시나 쇠젓가락이 놓여 있었죠. 저는 이제 그 젓가락을 볼 때마다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상징처럼 느껴졌거든요. 식사 중에 팀장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박사님, 혹시 세계 기능 올림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능 올림픽이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계 기능 올림픽은 각 나라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실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용접, 배관, 전자, 미용,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하죠. 일종의 기술자들의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19번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승 횟수죠. 특히 정밀기계, 용접, 전자 분야에서는 거의 매번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19번이요? 네.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도, 경제 규모가 큰 나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능 올림픽에서는 한국을 이기기가 쉽지 않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기술 강국들도 한국 선수들 앞에서는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기술 분야에서 19번이나 종합 우승을 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국가 전체가 기술자의 손을 단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었죠. 왜 한국이 그렇게 강한 겁니까? 다른 나라들도 열심히 준비할 텐데요. 팀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기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대회를 위해 특별히 훈련합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손을 쓰는 훈련을 받아왔죠. 쇠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학교에서 만들기를 하고 집에서 이것저것 고치면서요. 대회 준비는 그 위에 추가되는 겁니다. 출발선이 다른 거죠. 출발선이 다르다.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이미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손을 가진 사람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기초부터 훈련해야 할 때 한국은 바로 응용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잠깐 들렀던 곳보다 규모가 큰 곳이었죠. 엔진 부품부터 전자장치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관계자가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며 한 작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전기차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곳입니다. 박사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열관리 기술이 직접 적용되는 현장이죠.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찾던 기술의 실제 적용 현장을 볼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전기차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배터리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심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냉각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자가 부품 하나를 집어들며 보여줬습니다. 이게 냉각 플레이트입니다. 배터리 셀 사이에 들어가서 열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죠. 보시다시피 매우 얇습니다. 두께가 1mm도 안 돼요. 하지만 이 안에 미세한 냉각수 통로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부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얇은 금속판이었는데 표면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홈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죠. 이런 정밀한 가공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계 가공과 수작업이 결합됩니다. 기본 형태는 기계가 만들지만 최종 품질 검사와 미세, 조정은 사람 손으로 합니다. 이 얇은 판이 조금이라도 휘어지면 냉각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눈과 손끝으로 감지해내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분야는 다르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마지막 영역, 인간의 감각과 손끝이 결정하는 영역. 한국은 그 영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조선소의 용접사, 기능 올림픽 19번 우승, 전기차 배터리 냉각 시스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죠. 한국은 기술을 배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몸을 이미 갖춘 나라였습니다. 쇠젓가락으로 시작된 손끝의 훈련이 반도체가 되고 선박이 되고 자동차가 되고 에너지 기술이 된 거였죠. 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이틀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술의 비밀을 장비나 투자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비밀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었더군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산업 경쟁력의 본질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입니다. 인력의 성능을 어디까지 끌어올렸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거죠. 한국은 그 답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니 수백 년 전부터 축적해 왔더군요. 밥상에서요. 팀장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많은 외국 분들이 처음에는 젓가락 이야기를 황당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태국에 필요한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이 기술을 만들어낸 시스템, 사람의 손을 단련하는 문화, 그걸 함께 배워야 합니다. 기계만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손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야 하죠. 팀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수 있거든요. 태국 기술자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을 수도 있고 한국 전문가들이 태국에 가서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숙소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 태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이틀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메모를 남겼습니다. 손끝은 산업을 만든다. 한국은 기술을 배운 나라가 아니라 몸으로 이미 준비된 나라였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이렇게 적었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기술이 태국의 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내일 마지막 회의에서 확인해야 한다. 창밖으로 한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이 나라의 비밀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불편함을 견디며 손을 단련해온 나라. 그 손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 온 나라. 그리고 이제 그 손이 열을 다스리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태국에 필요한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귀국 전에 한국 측과 최종 회의를 갖기로 되어 있었죠. 이틀간 현장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서기 전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밤새 생각했거든요. 단순히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국의 미래를 걸고 부탁을 해야 하는 자리였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한국 측에서 이틀간 함께했던 분들 외에도 몇 분이 더 와 계셨습니다. 열관리 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원들과 실제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들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자료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오늘 회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팀장님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틀간 현장을 직접 보셨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열관리 기술이 태국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잠깐만요. 기술 설명에 앞서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약간 의아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회의에서는 상대방의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듣는 게 예의니까요. 하지만 저는 순서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을 먼저 전해야 했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간 한국을 돌아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에서 나노미터 단위로 작업하는 기술자들을 봤고 조선소에서 수십 톤짜리 철블록을 밀리미터 오차로 맞추는 현장을 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홈이 새겨진 냉각 플레이트를 직접 만져봤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팀장님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산업기술을 분석해왔습니다. 전 세계 공장과 연구소를 다녀봤죠. 독일의 정밀기계, 일본의 품질관리, 미국의 혁신 시스템 다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기술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그것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십니까?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시스템으로 기술을 만듭니다. 좋은 장비를 사고, 좋은 교육을 하고, 좋은 매뉴얼을 만들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자가 나옵니다.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시스템 이전에 이미 기술자의 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젓가락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탄소 배출과 국가 경쟁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젓가락이라니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죠. 이 사람들이 진지한 건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현장을 직접 보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반도체 기술자의 손놀림, 용접사의 손떨림 없는 작업, 품질 검사원의 손끝 감각, 그게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쇠젓가락으로 매일 3번씩 수십 년간 훈련한 손이었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보니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비를 사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문화의 결과물이니까요. 다른 나라가 지금부터 시작해도 수십 년은 걸릴 겁니다. 어쩌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죠. 몇몇 분은 눈빛이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기술을 외국인이 이렇게 평가해주는 게 감동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자세를 고쳐 앉으셨습니다. 어떤 부탁이십니까? 저는 최대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열관리 기술을 태국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닙니다. 태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셨습니다. 태국은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CBAM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우리 수출품에 탄소 비용이 붙습니다. 중국이 이미 그 길을 먼저 걷고 있고 태국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3년에서 5년 안에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겁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흔들릴 겁니다. 저는 이틀간 본 것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죠. EU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규칙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설비 전면 교체를 검토했지만 10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 기술을 고려했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유럽 기술은 느리고 미국 기술은 비싸고 일본 기술은 현장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탈락한 뒤에 한국이 남았습니다. 저는 팀장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직접 보고 나니 알겠습니다. 한국은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최선의 선택지였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것뿐이죠. 한국을 먼저 찾아왔어야 했는데 돌아온 겁니다. 팀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원하십니까? 저는 준비해온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주요 제조업 공장에 한국의 열 회수 시스템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철강, 시멘트, 화학 분야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발전소 효율화도 필요합니다. 태국은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발전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을 회수할 수 있다면 같은 연료로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인데 내연기관 효율화와 전기차 배터리 냉각 기술이 절실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부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비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손이 필요하죠. 한국 기술자들의 손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태국 기술자들이 한국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한국의 정밀 제어 노하우를 태국 사람들도 익힐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기술 분석가로서 자존심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왔고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평가도 받아왔죠. 다른 나라에 이렇게 부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 앞에서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체면보다 태국의 공장에서 일하는 수백만 노동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솔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기술입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태국도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팀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죠.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요. 솔직히 저희도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의 전문가분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밤새워 개발한 기술인데 이렇게 인정받으니 기쁩니다. 팀장님이 제 손을 놓고 자리로 돌아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의 부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해외 기술 협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내수 시장만으로는 기술 개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함께 성장하는 게 저희에게도 이익입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들, 제조업 열 회수, 발전소 효율화, 자동차 냉각 기술, 인력 양성까지 전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일정은 협의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아직 감사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구체적인 협의가 남아있고 양국 정부 간 조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박사님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연구원 한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태국 정부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틀간 본 것들, 들은 이야기들, 숫자들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정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으로 만들어야죠. 그게 제 일입니다.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보고서 쓰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든 해외 적용 사례든 필요하신 건 뭐든 말씀하세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간의 방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죠. 이 나라가 가진 비밀을 이제야 알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약속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제 제 차례입니다. 태국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쇠젓가락에서 시작된 기술, 반도체와 조선과 자동차를 거쳐 열관리까지 도달한 기술, 그 기술이 태국에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태국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기술을 믿어준 제 자신을 위해서. 태국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들은 이야기들,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전부 정리해서 정부에 제출할 제안서를 만들어야 했죠.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생기면 사람은 지치지 않거든요. 보고서가 완성되고 드디어 정부 고위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실, 산업부, 재무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긴장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태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과 차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산업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수파차이 박사, 보고서는 읽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더군요. 직접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열관리 기술을 태국 주요 산업에 적용할 경우 탄소 배출을 평균 25에서 30%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공장당 약 1년이고 비용 회수 기간은 3년에서 4년입니다. CBAM 본격 시행 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재무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철강, 시멘트, 화학 분야, 주요 공장 50개소에 우선 적용할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은 약 2천억 바트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5년 안에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습니다. 2천억 바트라? 재무부 차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태국 수출품에 탄소 비용이 붙습니다. 그 비용은 매년 발생하고 점점 커질 겁니다. 지금 2천억을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조 바트를 잃게 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외교부 차관이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던졌죠. 박사님, 기술적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EU와 협상을 통해 유예 기간을 얻는다든지,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 조항을 요구한다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검토했습니다. EU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CBAM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라고요. 예외는 없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급하게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정부 내에는 항상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기다리자는 목소리죠. 위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지켜보는 동안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3년 전만 해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지금은 EU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죠. 그들도 협상하려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외교부 차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상황은 나빠집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3년 뒤에는 선택지조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총리실에서 나온 비서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관료였는데 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박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독일도 기술이 있고 일본도 기술이 있고 미국도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한국 측에서 특별한 조건을 제시한 겁니까? 그 질문에는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면으로 대답했죠. 특별한 조건 같은 건 없습니다. 순수하게 기술적 판단입니다. 독일 기술은 정밀하지만 적용까지 3년 이상 걸립니다. 일본 기술은 안정적이지만 현장 적용 속도가 느립니다. 미국 기술은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2배 이상입니다. 한국은 속도, 비용, 효과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비서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한국이 특별히 뛰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젓가락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온 게 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장비나 투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손이 다른 나라 기술자들과 다릅니다. 정밀도가 다르고 숙련 속도가 다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틀간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반도체 공장, 조선소, 자동차 부품 공장. 모든 곳에서 같은 것을 봤죠. 기계가 할 수 없는 마지막 영역, 사람의 손이 결정하는 영역에서 한국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뭡니까? 쇠젓가락입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황당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잠깐만요, 젓가락이라고요. 산업부 장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쇠로 된 젓가락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무겁고 미끄럽고 납작해서 다루기 어렵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 매일 씁니다. 하루 3번, 1년에 1000번 이상을 반복하죠. 그게 수십 년 동안 축적됩니다. 그게 기술과 무슨 상관입니까? 쇠젓가락을 제대로 쓰려면 압력, 각도, 속도를 동시에 제어해야 합니다. 이건 정밀 제어의 기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손이 훈련되어 있는 겁니다. 반도체 공정도, 용접도, 품질 검사도 결국 같은 능력을 요구하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었죠. 산업부 장관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만 그걸 근거로 수천억 바트를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젓가락 이야기는 배경 설명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숫자죠.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건 한국 연구소에서 태국 공장 데이터를 넣고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탄소 배출 29% 감소, 비용 회수 기간 3년 4개월. 동남아시아의 다른 적용 사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관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참석자들을 둘러보셨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무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건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예상대로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도입을 제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범 사업으로 공장 5개소에만 적용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하는 거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외교부 차관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받은 겁니까? 아직 공식 제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파차이 박사,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는데 산업부 장관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박사, 잠깐. 네, 장관님. 장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박사 제안에 찬성이야. 숫자가 말해주고 있거든. 하지만 정부 안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장관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밀어볼게. 박사도 포기하지 마. 감사합니다, 장관님.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은 여전히 뿌였죠. 하지만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지고 있었죠. 내부 보고서의 문장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기술은 더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시나리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부 보고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눈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콕의 밤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저 하늘 아래 수많은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수많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연기 속에 태국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공포. EU가 새로운 규칙을 들고 나왔을 때 저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중국이 먼저 무너지고 인도가 뒤따르고 태국은 그 다음 줄에 서 있었죠. 값싸게 만들면 이긴다는 규칙이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탄소를 많이 쓰면 비싸진다는 새로운 규칙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탈락할 때 느꼈던 절망. EU와 협상하려 했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설비를 바꾸려 했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죠. 중국 기술은 정치적 위험이 너무 컸고 유럽 기술은 느렸고 미국 기술은 비쌌고 일본 기술은 현장에 맞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건 알았지만 열관리 기술이라고요. 그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료를 파면 팔수록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본 적 없는 접근법이 있었거든요.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낸 이틀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에서 나노미터 단위로 작업하는 기술자들을 봤습니다. 손끝이 거의 떨리지 않았죠. 조선소에서는 수십 톤짜리 철블록을 밀리미터 오차로 맞추는 현장을 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홈이 새겨진 냉각 플레이트를 직접 만져봤죠. 그리고 젓가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탄소 배출과 국가 경쟁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젓가락이라니요. 하지만 현장을 보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쇠젓가락으로 매일 3번씩 수십 년간 훈련한 손, 압력을 제어하고 각도를 맞추고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 그게 반도체 기술자의 손이 되고 용접사의 손이 되고 품질 검사원의 손이 된 거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배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몸을 이미 갖춘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운이 좋은 나라도 아닙니다. 한국은 불편함을 제거하지 않고 견딘 나라입니다. 쇠젓가락이라는 불편한 도구를 수백 년간 고수했습니다. 편한 나무 젓가락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도 바꾸지 않았죠. 그 불편함이 사람을 단련했습니다. 세계 기능 올림픽 19번 종합 우승. 한국은 손으로 증명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이제 열을 다스리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하고 정밀하게 제어하고 다시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 탄소 배출을 3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기술. 태국이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술을 태국에 가져오고 싶습니다. 아니, 가져와야 합니다. 태국의 공장들이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 수출이 막히지 않게 하려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려면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선택지를 검토했고 모든 대안을 분석했습니다. 남은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정부 내에는 여전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 더 지켜보자는 목소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들과 싸워야 합니다. 숫자로, 논리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오가고 질문이 쏟아지고 검토가 반복되고 있죠. 언제 결론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 측에서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은 여전히 뿌였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답이 있다는 걸 압니다. 불편함을 견디며 손을 단련해온 나라. 그 손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제는 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만든 나라. 한국. 저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불편함을 견딘 문명만이 복잡한 위기를 통제할 수 있다. 한국의 힘은 제도나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단련된 인간의 성능에 있다. 태국은 그 힘이 필요하다. 반드시.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회의실 공기 속에는 이미 하나의 방향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기술이 태국에 오는 날, 쇠젓가락에서 시작된 정밀함이 태국의 공장을 바꾸는 날, 저 뿌연 하늘이 조금 더 맑아지는 날, 그날이 오기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